강화에서 광이 난다. 재해 쇼하냐? 어제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수해 봉사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복구 활동 초기에 찍은 사진을 올린 거라며 뒤늦게 진흙 묻은 옷을 입고 복구 활동을 하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여론은 여전히 냉소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재난 현장에서 정치인들이 의전도 따지고 또 소위 인증샷을 찍고 사라지는 이른바 보여주기식 정치를 해왔던 차에 심 대표 사진이 집중 포화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야 모두 오늘 봉사활동에 나서면서 사진 촬영을 금지하거나 또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지침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데요.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을 생각한다면 행동과 말 한마디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닐까요?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라디오라고 할 뻔했어요. 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뭘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자 일단은 수해 이 복구가 굉장히 정부에서도 그렇고 관건인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가용 자원을 총 동원을 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데요. 예, 원래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정기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네네. 오늘은 특별히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라고 이제 했는데 그 회의 내용 취재된 거를 보니까 네. 마치 뉴스데스크에서 초반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저기 각지에 나가 있는 통신원들 연결하는 것처럼 네네네. 국무회의를 그런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오. 그래서 일단 국무회의 시작하고 나서 먼저 이제 경남지사 김경수 지사하고 네. 김영록 전남지사가 화상으로 연결해가지고 아하. 우리 지역 피해가 어떻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국방부 장관은 어디 군부대 쪽에 그 다음에 뭐 환경부 장관은 댐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각자 지금 여기 현장의 문제가 어떻다. 아 나가서요? 예예. 그러니까 장관들이 장관들도?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장관들도 실제로 이제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제 화상으로 연결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지금 현장이 이렇다라고 보고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이 돼서 상당히 뭐 평소에 좀 보기 힘든 이례적인 회의였는데 아무튼 문 대통령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그러면서 도로와 철도, 댐과 제방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 상가, 농경지 등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범정부적인 역량을 모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또 기상이변에 따른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재민이 수천 명 발생했다. 이런 사항을 언급하면서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피해자들을 위로를 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달라면서 또 이제 접경 지역에서 호우로 인해서 뭐 지뢰 유실 이제 이런 사고를 염려하면서 지뢰 탐색에 충분한 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주민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정경수 국방장관이 네네. 그것 때문에 전방 지역에 나가가지고 지금 지뢰 관련해가지고 군이 어떻게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거를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사실 약간 궁금했거든요. 네. 국방장관이 어디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궁금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전방지대에 나갔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일단은 이제 예비비 사용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하라. 4차 추경 얘기는 아직 꺼내지는 않았지만 뭐 네.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4차 추경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당정청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당초 휴가 시즌이라서 2주간 쉬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긴급하게 내일 회의를 열어서 뭐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추경 편성 검토하는 내용, 또 재난지원금 편실화 이런 문제 등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은 당정청이 논의했던 그 추경 뭐 금액이나 규모 이런 것들 가지고 여야가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뭐 조금 조정은 있겠지만 이번 국회 때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정치권도 지금 수해 복구를 위해서 봉사활동도 나가고 여러 가지로 힘쓰고 있는데요. 자, 일단 미래통합당이 지금 호남에서 수해 봉사활동 중입니다. 어제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이틀째예요. 네,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룻밤 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구례 인근 사찰에서 주호영 네. 원내대표는 하룻밤 묵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보좌진, 지역당원 등 총 100여 명이 두 개조로 나뉘어서 오늘 전남 구례 그리고 경남 하동에서도 일부 이틀째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모든 피해 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 이제 이 얘기를 어제 그 통합당 비대위원 회의에서 네네. 이제 한 대 이어서 지금 이틀째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현장을 내려갔는데 오늘은 이제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장 봉사활동은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끌고 있고요. 특히 이제 통합당이 원래 호남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당 지도부 그다음에 의원들까지 다 같이 이제 호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또 내려간다고 지금은 올라왔는데 다음 주에 이제 광주에 또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건 다음 주에 이제 네네. 19일에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같이 오는 19일에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에 지역 경제인들과 또 5.18 단체들과 면담을 할 예정인데요. 통합당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이 황교안 대표 시절에 이제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이제 물병 이제 그렇죠.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참배하지 못했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비공개로 참배를 했었는데 아무튼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19일에 준비를 하고 있고 앞서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취임 후에 이제 가서 이제 맞아요. 5.18 단체들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서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더불어민주당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충청북도 음성으로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네. 휴가에서 조속히 복귀해달라. 국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상주하면서 피해 사항을 점검하고 복구 지원 활동에 만전히 기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오늘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당직자들 포함해서 70여 명이 충북 음성 수해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크와 장화, 우비로 무장하고요. 네. 폭우로 날벼락을 맞은 마을 복구 작업에 손을 보탰는데 이낙연 의원도 있었고 또 김태년 원내대표 등등해서 삽질을 하면서 삽질. 네, 정말 진흙을 삽질. 네, 퍼내고 이런 일을 했고 김 원내대표가 이제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농담도 하면서 50살 이하는 작업하고 50살 이상은 5분간 휴식 이런 농담을 하고 세 삽씩만 하면 끝난다 이렇게 하면서 네. 봉사자들을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다고 하고 마을 주민들도 네네.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냉커피도 주면서 위로를 하고 고맙다 이런 표시를 했고요. 내일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네네. 후보들 전북 남원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섬진강이 범람을 네. 하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내일 모레에는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경남 하동 화개장터 여기도 1층 상점들이 다 물에 잠겼어요. 맞아요. 화개장터 엄청 잠겼더라고요. 네, 아우, 참. 여기 망연자실한 네, 상인들의 그러니까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 방문하고 그리고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의석수가 적잖아요. 그렇죠. 비례대표 의원들이 내려가서 일손을 보태기도 그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의전 같은 네.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들 언론을 대동하고 간다든가 이런 걸 금지하기로 했고 불필요한 회식, 주민 모임 금지 이런 행동 지침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심하자 이런 거고 의원들의 세비의 일부도 성금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로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광경들을. 그런 피해 현장에 와서 사진 찍고 가는 거.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더 화가 나고 그랬었고 심상정 대표가 이제 약간 대표로 좀 집중 포화를 맞은 셈이 되어 버렸는데 이게 태영호 의원 사진하고 네. 또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태영호 의원은 그 동네에서 정말로 그냥 일하고 계속 한 며칠 일한 사람 같더라고요. 모양새가. 사진만 보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더 비교가 돼서 더 비판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사진이 확실히 비교가 되긴 하던데 네. 근데 오늘 정의당에서 그 김종철 상임대변인이 해명을 한 걸 보니까 그렇게 시작할 때 찍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게 나은 건가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도중에 찍힌 게 나은 건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근데 그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태영호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질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주의 의원이었나? 김 네, 의원이 다른 의원이 올렸죠. 그걸 올리는 바람에 알게 된 건데 진심들이 다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국가적인 재난에서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갔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네,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4대강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섬진강 그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참 이게 시작은 미약했는데 지금 결국 대통령까지 이걸 언급을 하면서 약간 이제 이 장마 홍수 와중에 좀 그 국가적인 이슈가 돼버리다시피 했는데 네네. 일단 통합당 이거 보수 진영의 이제 일관된 주장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4대강 제자연화 사업이라든가 탈핵 그다음에 태양광 등 이제 그린 청정에너지 전환하는 데 대해서 원래 좀 비판적인 반대 입장이었죠. 근데 지금 홍수 또 산사태가 나니까 이참에 거봐라 그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거다. 좀 일종의 이런 식의 공세를 하고 있는 건데 시작은 지난 9일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을 지냈던 정진석 의원 그다음에 지금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 굳이 따지자면 두 분 다 친이계 쪽인데 이분들이 이 4대강 사업을 이제
더 이제 확장해가지고 지천 지류까지 했어야 이런 홍수를 막을 수 있었다.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최영도 원내대변인이 이제 가세를 하고 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제 비대위 회의 자리에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태양광 발전 시설 난개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죠. 이제 어제 이제 그 수석보좌관 회의 그 자리에서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 평가를 당부한다.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번 조사를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들리기도 했는데요. 또 이제 그 태양광 문제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즉각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전체 1만 2,700여 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는데 이 중에 피해 입은 시설은 12곳이다. 그러니까 0.1% 정도 비율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통계 얘기는 제가 조금 나중에 다시 해볼 텐데요. 일단은 이 4대강 사업 같은 경우 예전에 조사가 있지 않았던가요? 2013년에 2014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2번 있었고요. 2018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러니까요. 감사원에서 네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공통적인 그 결과였어요. 글쎄요, 저는 정진석 의원이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이게 촉발이 되고 언론도 각 의원들을 뭐 취재하면서 이게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이런 폭우 피해, 수해 피해가 계속 나는 상황에서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정치적 공방으로 갈 게 뻔한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 이 정진석 의원 등이 이렇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 쪽에서 정부 쪽에서도 당연히 반박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동안 조사했던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게 공방으로 흐르면서 본질은 우리가 빨리 피해 복구를 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이쪽으로 흘러서 저는 조금 잘못된 방향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전에 다들 한마음으로 수해 복구에 참여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제 얘기가 나와서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럴 때는 그냥 일단은 힘을 합쳐서 복구에 그렇습니다. 앞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가긴 갔는데 이제 가면서도 이제 말로는 나오는 건가요? 거봐라. 가기 전까지? 네네. 알겠습니다. 자,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죠. 어제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리고 단톡방에서도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금요일 날 청와대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또 뭔가요? 사실 김조원 수석이 그 수석보좌관에 안 들어간 게 어제 것만 주목을 받았는데 네네. 사실 이분이 2회 연속 불참 중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문 대통령 휴가여가지고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리질 않았고 그 전에 네네. 7월 27일인가 이제 그때 수석보좌관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조원, 김혜수, 김거성 수석이 다 불참을 했어요. 이제 그분들이 참석을 하면 이제 언론에서 다주택 수석들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진을 네네네. 쓸까봐 아마 그랬는지 하여튼 그래서 지금 2주 연속 불참인데 어제 것만 좀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아무튼 김 전 수석은 이제 지난 7일 오후 늦게까지 소관 업무를 마무리한 뒤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인사를 하고 청와대를 떠났다 이렇게 복수 관계자들이 전했고요. 또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 및 이제 수석 5명이 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게 이제 지난 금요일이니까 이제 그날 바로 이제 청와대를 떠나는 셈입니다. 이 김 전 수석이 또 이제 일부 뭐 청와대 수석들이 참여하고 있는 뭐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도 네네. 뭐 자기가 먼저 나갔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네. 뭐 거기서도 뭐 말없이 나간 건 아니고 뭐 늘 감사했습니다. 김조원 뭐 드림 이제 이렇게 인사말을 올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권에서도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 민심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요. 특히 청와대 이제 김조원 수석의 매각 신용 이른바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안 좋았습니다. 민주당 의원실건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김 전 수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퇴임 후에도 2주택을 보유한다면 사회적 비판이 커질 것이다 얘기도 했습니다. 퇴임했지만은 정리해야 된다 이런 뭐 주장을 펼친 거고요. 퇴임한 다음에 누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그 한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신 우원식 의원인데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진급이신데 네. 좀 아무래도 이거를 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리고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전 네네. 의원도 뭐 세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에게는 집을 한 채씩만 가지라고 했는데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이 2채를 갖고 있으면 국민들 속에 얼마나 상했겠느냐 얘기하면서 집을 팔지 않으면 직보다 집을 택겠다는 그 통합당의 말이 옳은 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러났어도 집을 팔아야 한다라고
라고 김조은 전 수석과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을 겨냥을 했습니다. 이석현 부의장은 그래서 자기가 계속 조사해가지고 트위터에 올릴 거라고. 네, 맞아요. 근데 뭐 우원식 의원하고 이석현 전 의원도 그런데 정작 청와대에서 같이 한솥밥 먹던 식구들이 좀 여기 가세를 하고 났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그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이라든지 진성준 전 정무局비서관 네네. 지금 민주당 의원인데 오늘 네. 아침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좀 김주원 수석을 비판하는 네.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라고 진성준 의원이 얘기하기도 했고 여당에서도 많이 부글부글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알아서들 해주시겠죠. 뭐 저희 우리까지 크게 관심을 가질 거예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민간으로 돌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타임즈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남대문 시장까지 덮쳤습니다. 지난주 6일 케네디 상가를 시작으로 어제는 중앙 상가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등 남대문 시장 확진자는 오늘까지 총 9명이 됐는데요. 가뜩이나 역대급으로 긴 장마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장 상인들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대문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문남엽 남대문 시장 상인회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지금 남대문 시장 상황은 어떤지 우리 상인들은 어떻게 하고들 계시는지 궁금한데 좀 전해주세요. 지금 코로나가 올 2월 달부터 지금 발병이 돼가지고 네,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네. 많이 뭐 상가 자체 내에서 상인의 자체 내에서도 방역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휴가 기간이라고는 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진정돼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저희 같은 전통시장에서 또 이런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금 모든 상인들이 좀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참 걱정이 됐던 게 연초부터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장마도 길고 근데 여기서 이제 확진자까지 나왔으니까 정말 얼마나 암담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 확진자 나온 이 케네디 상가 여기가 그 숙녀복들을 많이 파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이즈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숙녀복 전문 상가고요. 네네. 거기가 지금 점포가 한 20개 이상 좀 적은 상가라고 봐야 되죠. 네. 근데 사실은 저희 상인회에 가입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상인회하고 이렇게 조금 교감이 있고 좀 소통이 됐으면은 네. 조금 더 방역 같은 것도 많이 신경을 쓰고 그랬을 텐데 그쪽으로는 좀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못 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사각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도 아마 이번 일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모도 작고 또 상인회 가입이 안 돼서 신경을 미처 서로 간의 교감이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신경을 미처 못 써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여기는 좀 규모가 작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중앙상가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는 크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는 상당히 지금 그 건물로 따지면 점포수가 한 550여 개 정도 되니까 많이 크죠. 다행히 네. 거기 2층에 확진된 분이 금요일 날 식사를 하고 토요일 날부터는 상가를 안 나왔어요. 상가를 안 나오고 일요일 쉬고 또 월요일부터는 휴가라 네네. 안 나와서 조금 안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오늘 그 상가 중심으로 해서 케네디 상가 좀 접촉했던 분들 네네. 지금 저희 선별 진료소에서 전부 검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휴가 기간이라 지금 시장에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네. 각 상가가 거의 지금 휴가를 가 있는 상황이라 13, 14일 날 이틀 동안 선별 진료소가 다시 운영되거든요. 네. 그때 또 전체적으로 또 이상이 있으신 분들 또 휴가 가서 케네디 상가와 연관이 있는데 휴가 가서 지금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 다시 검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틀 연기를 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휴가철이라 보니까는 아무래도 사람이 조금 적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그렇죠. 하지만 예, 그래도 또 모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좀 주의를 봐야 된다라는 예,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자체적으로도 방역에 신경 굉장히 많이 쓰신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상인회에서 각 상가 건물에 네. 각 상인회당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두 번씩 소독을 해왔고요. 네네. 뭐 마스크 착용, 뭐 발열 검사라든가 그 소독약은 항상 비치돼 있고 손소독제 같은 거 그렇게 해서 방역에 많이 신경을 써왔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까지 세세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상인회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일은 사실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회장님 너무 네.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전국적으로 물난리라 이렇게 많이 힘들고 다들 그러고 계신데요. 사실 저희 남대문 시장도 지금 아마 그분들 못지않은 큰 지금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올 1년 동안 관광객 다 끊기고 장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끝날 때만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고 있는 분들 많은데요. 이런 것들 좀 참작하셔서 정부에서도 뭐 구청에서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뭐 한도가 있는 거고 사실 중구청에서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지만 그보단 더 정부 차원에서 남대문 시장뿐만이 아닌 우리 전통시장에 더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회장님. 그리고 또 네. 예, 한마디만 더 네네. 하면은 지금 뭐 이번 일로 해서 이게 남대문 시장이 뭐 계속 뭐 앞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뭐 구청하고 연계해서 계속 방역을 할 거고요. 그런 걸 봐서 남대문 시장을 찾는 우리 손님들한테 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방역에 신경 쓰고 아마 그럴 겁니다. 걱정 안 하시고 와서 같이 찌개도 드시고 쇼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 더 큰 확산 없이 잘 마무리되고 또 상가에 예. 하루속히 빨리 활기차게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남엽 남대문시장 상인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어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요. 남대문시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문제 그리고 수해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감염병 문제들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도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 고양시 교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남대문 시장으로 이렇게 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수도권에 이게 또 다시 한번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남대문 시장 관련 확진자 9명입니다.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그 확진자들과 함께해서 뭐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에서의 발생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남대문 시장 내에서의 발병도 뭐 얼마나 발병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 2, 3일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추가 환자 나올 것 같거든요. 상황을 네. 봐서는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좀 빨리 서둘러서 일단은 이용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상인분들 이제 검사를 빨리 진행해서 어떻든 이제 초기에 빨리 어떻든 조절을 해야지 안 그러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좀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서 또 빨리 좀 수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도 기억을 하는데 강남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도 지금 확진자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부산의 감천항에서도 나왔었고 이제 이런 경우는 어디서 누가 지금 뭐 감염 그걸 가지고 있는지 바이러스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서 우리가 좀 깜깜이 확진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좀 네.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서 자,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해결을 해야 되는지 답답한 마음일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일단 뭐 이태원 이후의 상황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어차피 뭐 무증상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증상이 가벼울 때도 전파되는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아마도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수준, 그러니까 이제 통제가 가능한 수준에서의 발병 수준으로 계속 묶어놔야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또 대규모 발생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1차 유행을 겪었었던 이제 여러 개 국가들, 우리나라처럼 좀 방역을 잘했다고 인정받았던 국가들이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홍콩이나 뭐 이런 국가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국가들이 다 2차 유행 맞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상황처럼 잘 통제하면서 잘 가야지 조금이라도 방심한다 그러면 언제든 2차 유행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죠. 생활속 거리두기로 해서 지금 그래도 지금껏 노력을 해서 잘 유지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발생하는 패턴 자체가 이제 국민들께서 약간 이제 환자 수 줄고 또 이제 상황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좀 느슨해지는 측면들이 사실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발병이 사실 저희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별로 없었어요 지금까지.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이나 이제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또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그 안에서의 그런 이제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반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또 교회들에서 발생하는 것도 2주 전쯤에 교회에서의 그런 소모임들 금지했던 거 풀었잖아요. 네네. 딱 2주 지나니까 지금 바로 지금 교회에서 시작돼가지고 남대문 시장으로 사실 교회에서 번져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어떻든 코로나19는 우리의 방심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언제든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제 방역 당국이 밝힌 건데 이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이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을 했다. 이게 이제 그 3건이 났는데 그중에 2건은 파키스탄이고 또 나머지 1건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유입이 됐다는데 그러면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하니까 좀 약간 좀 겁이 나거든요. 네. 일단 이제 변이는 어차피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RNA 바이러스여서 변이가 네네. 계속 일어나고 있고, 다만 이번에 좀 의미를 두는 거는 이제 그 바이러스의 이제 항원성 어떻든 감염력을 나타내고 있는 돌기 부분의 네. 단백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유전자가 변이가 된 건데요. 다만 이거는 이제 유전자가 변이됐다는 걸 확인만 한 거지 이게 뭐 전파력이 강해진다든지 아니면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준인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더 많이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또 다만 해외에서 또 새로운 유형이 국내에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유행을 통한 국내 유행도 언제든 가능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로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이가 임상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이가 많이 되는 거면 그야말로 백신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이게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또 전문가들이 했던 것도 제가 들어봤었고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백신이 나오면 모든 게 끝나고 다 우리는 다 자유롭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반증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정도의 아주 이제 극심한 유전적 변이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뭐 몇 개월 있다 몇 년 있다가는 또 어떤 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만든 백신 플랫폼에다가 또 새로운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일부 이제 백신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아마도 코로나19 백신은 우리가 독감 백신 매년 맞는 것처럼 독감도 유전적 변이 때문에 매번 바꿔서 맞잖아요. 아하. 그런 것처럼 코로나19도 매년 맞는 백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오히려 그냥 치료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양쪽은 다 좀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백신을 통해서 예방을 해야지 전반적인 발병 숫자를 줄여야 아하. 이제 그런 고위험 환자들 중에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네. 치료제도 개발을 잘해서 이제 중증 환자들이 사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에서 두 가지 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방역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백신이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비가 많이 한번 오고 훑고 지나가면은 꼭 이렇게 전염병, 감염병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네. 자,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수해 상황에서도 코로나도 일단 주의를 필요한 게요. 네. 일단 이제 이재민들 많이 발생하셨잖아요. 네네. 그분들 대피 시설들이 맞아. 아주 뭐 넉넉한 시설이 준비가 안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내에서도 이제 그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충분히 해주셔야 이게 수해 때문에도 좀 고생하시는데 코로나까지 감염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써야 되고 또한 수해 비가 많이 오니까 실외 활동을 못하니까 실내 활동이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1, 2주 있다가 실내 활동을 통해서 전파된 사람들이 확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저희가 좀 조심해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지금 여름철에 특히 비가 많이 올 때는 습도가 올라가고 또 온도도 높은 상황이라 음식물들이 잘 상할 수 있는 상황들이나 식중독 같은 부분들을 상당히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굉장히 또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이재민 분들이 또 한 군데 굉장히 많이 모여 있잖아요. 보통은 뭐 네. 체육관이라든지 네. 이런데 한 분 함께 계시다든지 그리고 아까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물이 안 나온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네, 예, 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얘기를 하면서 항상 강조를 했던 게 잘 씻기. 손 씻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네. 그래서 이분들의 안전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보장을 해드릴 수 있을까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교수님 네. 조언해 주실 거. 일단 이제 제 당에서 이제 네. 대피대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 가능할 정도로 좀 널찍한 공간들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마스크 충분히 공급해드리고 일부는 좀 장갑 같은 것도 공급을 해서 손을 잘 못 씻을 때는 장갑이라도 자주 이제 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네, 손위생 할 때 쓰는 그런 손위생제나 이런 것도 충분히 공급이 필요하고요. 특히 식수라든지 음식물 때문에 이제 식중독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식수 공급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씻을 수 있는 상황들도 잘 만들어 주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생활이 영위 가능한 수준 정도로 잘 지원을 해주셔야 일단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좀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움직여야 되지만 또는 이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그런 이제 좀 지원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또 실내 활동이 많아지니까 이제 오히려 이게 또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네. 그리고 모두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새겨 듣고 계속해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늘 언제나처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가 한림대 강남선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다트리 뉴스까지 전달해 드리는 뉴스 더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뭔가요? 네, 살려주의소입니다. 살려주의소. 예. 뭐죠? 전남 구례와 경남 합천에서 폭우로 불어난 물 때문에 지붕 위에 올라갔던 소들이 물에 빠지고 구조되는 모습 안타까움 속에 저도 봤어요. 네, 그거. 화제가 됐었죠. 네, 떠내려간 소들이 지역을 넘어가 발견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오전 경남 밀양시 낙동강 둔치에서 한우 한 마리가 발견됐는데요. 여기서 80km 떨어진 경남 합천군에서 물에 떠밀려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마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소 귀에 붙은 이력표를 보니까 합천에서 온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합천 율곡면 일대는 지난 8일 일대가 물에 잠겨 소와 돼지 수천 마리가 죽거나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근데 여기만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네. 하동에도 비슷한 게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네네. 하동군 금성면 연막마을 인근 하천에서 소가 바다 쪽으로 표류하고 있다가 아이고. 신고가 접수돼 구해지는 사고가 그래서 있었는데요. 구조대 다행이네요. 구조가 그래도. 됐어요. 예. 네. 표류 중이던 소는 하동소방서 119 구조대에서 구조됐고 확인 결과 구조된 소는 전남 구례 침수로 표류된 뒤에 하동 섬진강을 따라 50km 가까이 떠내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서와 금성면 사무소는 해당 소를 주인에게 무사히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기상 망명족입니다. 기상 망명족? 네. 에? 무슨 얘기예요? 망명을 하다니?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오면서 기상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도가 높은 해외 기상청에서 국내 날씨를 확인하는 이른바 기상 망명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높은 거예요? 정확도가 그럼? 지금 기상 망명족에 따르면 네.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 기상청 홈페이지 참고할 만하다.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데요. 거기가 거예요? 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건가요? 네. 특히 기상청은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번복됐습니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불신이 커진 거고요. 기상 망명족들은 국내 날씨 예보를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 기상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정확도가 높다는 미국 아큐웨더, 네네. 영국 BBC 웨더 같은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외국에 출장 같은 거 가면은 네. 이제 보잖아요. 네. TV 뉴스 같은 걸 보면은 기상 예보가 나와요. 그러면은 왠지 이렇게 서울 딱 나오고 부산 나오고 그러면 막 반가웠거든요. 아, 이 서울, 부산 전부 국제도시 위상을 차지해서 외국에서도 막 기상 날씨를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전화를 한번 이제 통화를 하는데 네. 뭐지, 한국에서 기상 날씨가 네. 오늘 뭐 해가 쨍쨍하다 그랬는데 비가 와 그러는 거. 여기선 비 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적이 한번 있긴 해요, 제가. 그러면 해외 날씨가 오히려 더 안 맞는 걸 수도 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해외 BBC나 뭐 이런 데 보고 예. 비가 온다 그랬었는데 근데 해가 약간 저기선 비 온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비가 와. 근데 서울에서는 비가 안 온다고 했었는데 비가 온다 불평하는 얘기를 듣고 네. 내가 외국에서 본 기상 예보에서는 비가 온다 그랬다. 근데 지금 그 생각이 불현듯 났거든요. 그 기억이. 네, 김지훈 박사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기상 망명족들도 망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맞다고 그러니까. 맞았다고요? 네, 맞았다고. 아하.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잘못된 기상 예보를 했고 제가 봤던 게 맞았다는 얘기인데. 그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좀 정확하구나 생각이 좀 드는데 기상청 예보가 좀 틀리다는 얘기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야유의 날 비 온다, 뭐 기상청 야유의 날 비 음. 온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유독 요번에 좀 많이 틀린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어요. 예. 이게 특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가 있는데요. 최장 장마로 인해서 날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휴가철이잖아요. 날씨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정말 맞아요. 그 날씨가 계속 틀린 거고 기상청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예보 적중률이 시스템적 한계의 영향이 크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측이 더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고요. 과거와 달리 예보가 세분화된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하루를 뭉뚱그려서 오늘은 비가 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습니다. 이렇게 했던 예전 예보하고 다르게 날씨를 시간대별로 맞아. 그래프를 만들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기상정보 오류가 더 클 수 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걸 가만히 좀 많이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해외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방역을 칭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휴가철인데도 방역을 잘한다는 얘기죠? 예, 정확하게 해외 언론인데요. 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변에서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있는가? 마스크를 쓰니까. 맞습니다. 한국에서 현재까지 해수욕장 관련해서 확진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영국 BBC에서 한국이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 우등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찾아서 봤는데요. 네네네. 내레이션 없이 인터뷰만 담아서 자막으로 담담하게 우리나라 방역 대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고요. 소개한 내용을 보니까 한국 정부가 전국 해수욕장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해수욕장에 있는지 알려준다고 했고요. 되도록이면 사람이 몰리지 않는 좀 더 작고 떨어진 곳에 이용하는 것도 정부에서 유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도 지난해 비교해서 대형 해수욕장 이용객 수는 50% 줄었고 한적한 해수욕장 방문자 수는 30%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용하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되지만 해수욕장 자체에서도 또 방역도 해야 되고 할 것 같은데요. 네, 해수욕장 이용객의 상태를 빠짐없이 체크해야 되는데요. 네. 해수욕장은 울타리가 쳐져 있고 모든 입구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사실 들어갈 때 마스크를 다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를 한다고 하고요. 또 QR코드를 이용해서 방문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네. 체온 검사도 하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추적하기가 편하겠죠.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론까지 띄운다고 합니다. 드론까지요? 드론을 띄우고 이야. 마스크 착용을 경고하는 그런 안내까지 한다고 하니까 요즘 장마 때문에 해수욕장 많이 못 가시잖아요. 네네. 그래도 해수욕장 가실 때는 개인 방역 꼭 철저히 지키는 그런 습관 가지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뭔가요? 네, 황금 개미의 시대인데요. 네. 요즘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 뜨는 혼수 품목 뭔지 아십니까? 금입니다. 맞은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맞은 거예요. 금이 그야말로 금값이라고 합니다. 오. 상반기 주식 열풍 속 동학 개미가 있었다면 이제는 황금 맞아요. 개미의 시대다라는 말까지 그러니까 나오는데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금테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인데 최근에 이 한국 금거래소에서 젊은 고객들이 예물 반지 대신 골드바를 구매한다. 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금값이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또 올랐더라고요. 지난주보다 더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걸 벌써 세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는 건데
있는데 오늘 기준 금값이 1g당 76,425원입니다. 어제보다 1,200원 정도 떨어지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6월 8일과 비교했을 때는 6월 8일에 그램당 65,000원이었고 두 달 사이에 10,000원 정도 오른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난해 8월 기준 1년 전에 얼마였을까요? 57,000원이었습니다. 꼭 이러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예, 2만 원 하죠.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2년 전에는 45,000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3년, 2년 3년 사이에 1년마다 10,000원씩 오른 거예요. 그렇군요. 금값이 계속 오르기만 한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2012년 초에는 6만 원대에 거래됐다가 지금 2018년에 45,000원 정도 됐던 거니까 그렇게 막 오르고 내리고가 반복됐던 거죠. 원래 계속 금이 좀 약간 네.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점도 참고하셔서 금을 좀 사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분들은 네.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제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값이 계속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 샀다가 네. 물려갖고 한동안 힘들었다. 요새 조금 웃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투자를 하셔도 항상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뉴스 더 있습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여성 후보죠. 양향자 의원과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오늘 코스피 2년 2개월 만에 2,400선 돌파한 소식, 그리고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 겪으신 분들을 위한 팁을 경제탐구 생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